네, 총선을 향한 여의도의 행보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혁신위를 띄웠고 또 총선기획단까지도 출범을 시켰습니다. 민주당 역시 총선기획단을 띄우면서 여의도의 시계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병문 총장님과 함께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가 본격 가동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의힘 혁신위가 왜 등장했지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타난 민심에 놀라서 바꿔보자고 한 건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변화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 1년 반 동안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운영된 정부 정책 기조를 바꾸라는 경종인데 당을 리모델링 해보겠다는 것이 지금 혁신위고 따라서 이 혁신위 활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연목후허다. 네. 또 이뇨한이라는 위원장 자체가 국민들에게 전혀 신선하지가 않습니다. 박근혜 때부터 권력에 기웃거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뭐 서대문을 당협위원장 맡고 있잖아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말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 때도 중요 자리에 내보낼 수 없을 만큼 뭐 흠이 발견되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네.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그 순수성에 대해서 국민의힘 안팎에서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대문 갑구 선거구의 행사에 얼굴을 내밀어서 무주공산이 된 이 지역구에 출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고 있는데 본인이 또 그것을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네. 국가가 부르면 뭐 못할 이유가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혁신위원장이 공천에 목매고 있는 당 국회의원들과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이러기 때문에 과연 혁신위가 국민이 바라는 당의 혁신을 해내겠느냐. 물론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이 바라는 건 대통령의 변화인데 맞습니다. 당을 적당히 좀 리모델링 해보겠다는 이게 통하겠느냐. 네. 그런 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 혁신위가 첫 번째로 내놓은 게 홍준표, 이준석 등 그동안 당이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를 했던 분들에 대해서 사면, 말로 뭐 대사면 뭐 이러더라고요. 대통령도 아닌데 자기들이 사면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이제 취소를 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과하지옥이다. 잊지 않겠다 이랬어요. 그 첫 번째 혁신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그 이준석 씨가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들면 나름대로 충격이 있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이준석을 붙들어 매기 위해서 지금 내놓은 아니고 결국은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김재원 전 최고위원 같은 사람은 들러리로 끼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 이준석이나 홍준표 두 사람 다 이걸 거부하는 입장인데 결국은 이 사람들을 사면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감동을 국민에게 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당내에서도 비판이 많아요. 성매매 했다고 이준석을 징계했죠. 수해 때 골프 쳤다고 홍 시장은 징계했죠. 네. 김재원은 또 정광훈 목사와 따라다니면서 5.18을 폄훼했고 네. 그러면 이런 그 징계 사유가 없어졌느냐.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전혀 국민의 마음을 잊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비대위를 맡았을 때 광주에 와서 5.18에 와서 무릎을 꿇은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좀 재미를 봤어요. 그분이. 그걸 좀 배웠는지 이뇨한 혁신위에서도 또 최근에 광주를 와서 5.18 노역을 또 참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단 말이 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뭐 이따 이야기를 또 하고 갔더라고요. 네. 그게 그 이스라엘 유대인 학살과 관련돼서 쓰여진 용어인데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용서를 누구를 용서할 겁니까? 그러게요. 지금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놈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누구를 용서한다는 거냐.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5.18 국립묘지에 와서 무릎 꿇고 참배한 뒤에 결국은 김재원 같은 사람의 막말이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또 찢어놨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작년하고 금년 두 번이나 국회의원들 장관들 다 끌고 와서 묵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때 약속했던 헌법 전문의 5.18 정신을 삽입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고 있느냐. 언급조차 지금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뇨한 위원장이 5.18 때 외신들과 우리 항쟁 지도부의 인터뷰를 통역을
했다. 그래서 5.18에 대해서 또 이해도 하고 있고 또 당시 고통도 좀 받았다. 그래서 정말로 이 5.18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그렇죠. 이번 혁신위에서 밝혀야죠. 그리고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고 5.18 광주 시민을 지금 폄훼하고 있는 또 다른 평통사무처장인 석동현 같은 사람은 공천하지 않겠다. 이런 정도의 약속을 한다면 광주 시민이 다시 마음을 열고 한번 지켜볼 수가 있죠. 또 지금 2009년부터 이분이 끊임없이 주장했던 것이 지금 건강보험이 사회주의적이다. 네.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지금 모델입니다. 네, 네. 미국도 못하고 다른 어느 나라도 못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사회주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료 민영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미국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영국도 미국식으로 가지 않다. 그리고 영국은 왜 사회주의적이라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아울러 이분이 또 얘기하는 거 보면 박정희 백선엽을 존경한다. 거기다 네. 또 김대중도 존경한다. 그러면 박정희 백선엽하고 김대중은 전혀 사상이 달라요. 그렇죠. 이분의 정체성은 뭐냐.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 사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하여튼 저 여의도 쪽에서도 성공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평가가 좀 많더라고요. 영남 지역의 다선 의원들, 소위 말하는 스타 의원들은 수도권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나 농담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진심이었겠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의중을 미리 파악하고 그 실천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었을 수 있는데 하여간 국민의힘이 당에서 영남의 다선 의원들을 차출해서 서울로 뭐 공천을 하고 국민의힘이 알아서 할 일이죠. 그렇죠. 해라 말아라 할 일은 없지만 문제는 영남의 다선 의원들을 서울로 강제 이주시켜서 출마를 시키고 대신에 영남의 그 빈자리를 대통령실이나 검찰 출신을 대통령이 꽂겠다. 이런 것을 하려고 한다면 아마 당사자들이 당하고만 있을 수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국민의힘이 아주 힘들어진다. 네. 그런 빈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자신과의 친밀도에 따라서 공천한다면 이것은 정당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지금 과거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삼김 시대에는 그야말로 제왕적 총재의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했었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민주화를 거치면서 당이 공천을 시스템으로 해나간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당의 일에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 사람의 당원일 뿐이고 대통령이 당의 총재나 무슨 이런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그 이 발상을 한다면 그 발상 자체가 우리 정당 정치를 수십 년 뒤로 후퇴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박정희 전두환 시절 같을 때는 영남의 다선 의원들을 서울로 차출해서 공천을 하고 당했을 수 있죠. 네. 지금은 영남 출신 국회의원들이 그것도 다선이면 국회의원 몇 번씩 해먹은 사람들이 그거 당하겠어요? 3선 이상이 16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영남에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우리 역사에서 보면 신당을 만들어서 집권에 성공했던 이 사람 그만큼 소위 말해서 당의 장악력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밖에 없어요. 예, 그렇죠. 김영삼 대통령은 당은 만들었지만 결국은 민정당하고 손잡아가지고 집권한 거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인데 오히려 그 국민의 지지를 좋은 정책을 입안해서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을 한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강제로 무엇을 해가지고 내 사람 꽂아가지고 이 국회의원 숫자를 확보하겠다. 이것은 수십 년 전의 얘기다. 이것은 성공할 수가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혁신을 위한 수도권 차출론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 사람 심기 이렇게 하다 보면 망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그런 혁신을 들고 나오니까 민주당 내 일부에서도 아직 물미치긴 합니다만 아니 뭐 민주당도 이렇게 너무 쉽게 된 사람들 뭐 3선 이 정도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좀 험지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쌀을 보면 선거 때마다 이 고장난 카set처럼 물갈이로는 맨날 있어 왔고 최근 이렇게 보면 비례대표를 빼고도 평균 선거 때마다 지역구도 30-40%의 이 물갈이는 언제나 있어 왔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것이 우리나라 정치의 역동성인지는 몰라요. 이렇게 새로운 인물로 바꾸고 하는 일이. 그래서 물갈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것은 가능한 일이죠. 그게 또 선거고. 근데 인위적, 일률적으로 무슨 물갈이를 하겠다. 이것은 꼭 바람직한 거냐. 네. 어떤 측면에서는 개개의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또 판단해서 자연스럽게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네. 그리고 물론 그 소위 무능한 정치인,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을 퇴출시켜야 되는 건 당연하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인위적으로 몇 선 이상은 그만두어라, 뭐 누구는 어디로 옮겨가라 이런 것보다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와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공천하는 이런 시스템은 필요하고 또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어떤 측면에서는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국민 소환제를 도입한다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잘못하고 그러면은 소환해서 결국은 퇴출시키는 이런 것도 해야 돼. 지금 주민 소환제라고 해서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만 이거 국회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사실은 제가 17대 국회에 들어가서 최초로 발의한 법안이 이 주민 소환제입니다. 네. 아, 그때 의원 하실 때 그때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때도 내가 국민 소환제,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해보려고 그랬는데 국회의원들이 하도 다 싫어해가지고 그때 그걸 사실은 못했는데 네. 이제는 할 때가 됐다. 대신에 당시에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특히 자치단체 장 같은 경우에는 소환의 기준을 너무 높였거든요. 네. 이제 그 좀 낮춰야 된다. 네. 그래서 국민을 선거직 정치인들이 무서워하게 해야 된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늘 정치인만 비난할 거냐. 늘 현역 잘못한다고 비판만 하는데 국민도 변해야 된다. 국민도 청와대 근무원 경력이 있으면 무조건 공천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도 지지한다 할지 당대표와의 친밀도 그리고 결국은 조직과 돈 이거 가지고 공천이 결정된다면 좋은 인재들을 정치권에 진입시킬 수가 소위 없게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도 이제 정말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룩한 성취한 국민들답게 정치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져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은 이게 빈술의 일망정, 혁신위를 띄워서 뭔가 좀 바꿔보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을 속이는 것인지 진짜 바꾸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런 와중에 민주당은 지금도 친명 비명으로 싸웁니다. 총선 기획단 띄우면서 조정식 사무총장을 그쪽으로 담장으로 임명을 하니까 또 비명계에서는 우리 다 죽이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자객공천론 뭐 이런 이야기를 비명계에서 하면서 갈등이 사실 계속 커지고 있어요.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닌가요? 결국은 우리가 당을 보면 정당 안에 주류와 비주류는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네. 그 민주정당이라고 하면은 당대표를 당원들이 뽑도록 지금 해놨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특정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도 있고 비판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들의 견해차와 이들의 이 갈등이 국민을 위한 정책을 가지고 이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의 소위 당헌 당규에 의해서 절차를 거쳐서 당대표가 된 사람을 임기가 남아있는데 너 보기 싫으니까 그만둬라. 네. 나 그만 안 두겠다. 그러면 결국은 끝없는 명분과 기준이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끝없이 한쪽은 한쪽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네. 이런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수록 어떤 측면에서는 이 당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주류 당의 지도부가 좀 더 아량을 가지고 비판적인 비주류를 껴안고 가는 네. 이것은 필요한 것이지요. 네. 네. 또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현재의 룰을 바꾸지 않으면 공천 룰이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주류에서도 하는 얘기가 공천 룰대로 하는데 무엇이 문제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상대방들이 불안해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좀 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네. 나 개인적으로 사실 비주류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됐을 때 단식하고 있는 당대표한테 가가지고 당대표 자리 내놓고 우리 공천 보장해 주면 체포동의안 부결시키겠다. 이건 비겁한 그렇죠. 짓거리 아니에요. 비루한 짓이에요. 이것 때문에 비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당원의 지지를 못 받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안고 가야 된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 총재할 때도 김대중 대통령한테 당시 당 총재한테 달라든 사람들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때 달라든 사람들 중에서 또 상당수는 공천을 받아요. 네. 지금 당에서 비주류가 자꾸 떠들고 목소리 내는 것은 나 공천 보장해 달라는 그 뭐라고 그러지? 응석이에요. 응석. 응석이고 네.
그러니까 문제는 당이 룰을 만들었으면 그 룰대로 해 간다. 그런데 비주류는 그 룰을 안 믿는 거죠. 네, 네. 룰대로 하지 않고 또 주류나 그 공천 심사위원장이 뭐 이것을 장난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룰을 가지고 장난할 것 같으니까 그 룰을 못 믿으니 그럼 우리는 그냥 공천해달라.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이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류로서는 어쩔 수 없는 비판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정해야 되니까 주류는 여유를 갖고 관용을 갖고 해야 되고 비주류도 원칙과 룰에 어긋나는 그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근데 하여튼 정치인들은 떼쓰면 또 되잖아요. 떼써서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때를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체제로 총선 칠 수 있을까요? 검찰과 법원에다가 물어봐야 되는 얘기인데 검찰이 예를 들어서 부인하지 못할 증거를 제시하면 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겠지요. 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영장 발부를 못할 거고. 근데 지금까지로 보면은 결국은 옴짝달싹 못할 증거는 못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정치적으로 하고 말 것인지 실제로 이 법적인 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두고 볼 일이지만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이건 사견이지만 만약에 총선 전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면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크게 패배한다고 나는 봅니다. 네. 왜냐 우리 국민이 박정희 전두환 시절을 거치면서 이 민주주의를 다 체험했어요.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선거를 보면 어느 한쪽이 권력을 완전히 독점하는 어느 한쪽의 권력이 집중되는 것 이것을 우리 국민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결국은 야당 대표를 1년 6개월 동안 지금까지 수사해가지고 구속 못하다가 총선 전에 구속한다? 이건 결국은 야당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탄압받는 야당 대표 모습이죠. 그렇죠. 탄압받는 야당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심리가 국민들에게 더 강해질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이건 좋지 않은 전략이다. 네, 네. 국민의힘도 뭐 머리 많이 쓰고 있겠죠. 용산에서도 그럴 거예요.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아주 꽤 지났습니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너무 고민하지 말고 총장님 말씀 잘 듣고 잘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